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서 기술 혁신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과 함께 경제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디지털 뉴딜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국형 발사체 뉴딜을 비롯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비전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철화 분청 사계의 본향 계룡산 도예촌을 찾아가 보고 약선 요리도 소개해드리고요.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립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예, 약속했던 높이보다 3배 높은 곳에서 떨어진 낙하 명령, 결국 소방대원 2명이 다쳤습니다. 구조대원 잡는 구조훈련, 과연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2달 전 대전 소방본부 소속 항공대 구조대원으로 전입한 A대원. 지난 월요일 대청호에서 열린 여름철 순환사고 구조훈련은 끔찍한 기억이 됐습니다.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이른바 드롭 훈련에서 사고가 나 늑골이 골절돼 폐가 손상됐고 물안경이 깨지며 얼굴은 피투성이가 돼 70반을 넘게 꿰매야 했습니다. 문제는 약속된 높이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위치에서 떨어진 낙하명령. 통상 3에서 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인데 헬기 조종사는 훈련에 처음 참여하는 A대원에게 10m가 넘는 위치에서 뛰어내리라 한 겁니다. 사고 당시 함께 타고 있던 정비사가 기장에게 고도가 높으니 낮추라고 말했지만 기장은 이를 무시하고 구조대원들에게 뛰어내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켓을 든 소방관 한 명이 15m가 훌쩍 넘는 소방서 옥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대전 소방본부가 위치한 시청 앞에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21일 대청호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사고와 관련해 소방노조 준비위원회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당초 약속과 다른 높이에서 낙하 지시를 내린 민간헬기 기장과 이를 관리 감독하지 않은 소방 항공대장에 대한 책임. 평소 때처럼 3에서 5m 높이로 예정됐던 훈련이 갑자기 3배 가까운 10m 이상 높이에서 진행됐고 이 과정이 통제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안전운항을 관리하는 운항통제관이 현장에 없었고 민간인인 헬기장을 통제할 항공대장 또한 훈련 진행 중 자리를 비웠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지금 사고당한 구조대원이 지금 2명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구조대원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 궁금하네요. 예, 한 명은 경상, 한 명은 중상인데요. 이 네. 중상 환자를 먼저 살펴보면요. 급한 상황은 좀 넘겼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선 나온 상태인데 이게 처음엔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해서 폐까지 다치면서 호흡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마약성 진통제도 여러 방 맞을 만큼 무척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위중한 상황은 넘겼고요. 근데 워낙 부상 부위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뭐 발목 골절부터 치아 치료, 그다음에 얼굴의 찰과상까지 앞으로도 치료는 계속 이어져야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이 리포트를 보니까 한 15m 이상에서 떨어진 것 같은데 도대체 기장은 왜 뛰어내리라고 한 겁니까? 사실 제일 궁금한 부분이 왜 그 높이에서 낙하 명령이 떨어졌냐인 걸 텐데요. 여기에 대해 많은 뒷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지금 정확하게 나온 것은 기장이 증언한 내용인데요. 네. 기장이 말하기를 추락 위험 때문에 그 높이에서 그 낙하 명령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수면에 가까이 붙어서 헬기가 정지 비행을 하는 게 사실 기술적으로는 꽤나 어려운 그런 자세인데요. 지난 4월에 같은 업체가 운항을 했던 그런 헬기가 비슷한 장소에서 사고가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고 트라우마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이 설명이 석연치는 않은 게요. 그렇다면 훈련 직전까지 왜 3에서 5m 내에서 이렇게 훈련을 진행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인지, 그리고 또 정수면에 가까이 못 붙겠으면은 대원들에게도 그 낙하 명령을 내려면은 안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고 위험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초 3에서 뭐 5m 낙하 훈련 자체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닌가. 만약 그렇게 어렵다면은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구조대원은 그 당시에 이렇게 뛰어내리라고 하면은 무조건 뛰어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헬기 안에서 기장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이제 구조대원들은 이 높이가 몇 미터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수면 위에서 수직으로 뛰어내릴 때 이게 뭐 다른 지상과 다르게 뭐 거리를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게 3m인지 5m인지 10m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기장이 명령을 내리면
보면은 이게 평소 연습했던 높이겠거니 약속했던 높이겠거니 뛰어내리는 건데 이 길이가 훨씬 더 길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좀 균형을 잃거나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실 다이빙도 10m 이상 높이에서 하는데 구조대원이 그쪽에서 떨어뜨리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렇죠. 구조대원이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말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과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요. 헬기에서는 그 바닥으로 내리는 그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일반적인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랑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또 그 과정에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뭐 실내지만 여기는 실외기 때문에 이게 수평으로 부는 바람들도 많아서 균형을 잃고 떨어지기가 무척 쉽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안전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높이에서 대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명령에 따라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수영장에서 15m 다이빙도 있는데 거기서 뛰어내는 게 그렇게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느냐 생각하는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헬기가 바람이 많이 불면은. 예,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지금 많이 다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고 원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항공대장 또 운행통제관 그리고 또 기장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관련이 돼 있어요. 책임 소재를 저희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먼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기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기장은 헬기 운행에 관련된 그 전반을 책임지는 자입니다. 항공기 중에서도 헬기 같은 경우는 그 사고 위험이 높다 보니까 현장의 판단이 중시되고 그에 따라서 기장의 목소리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장의 현장 판단이 중요하고 그 명령도 절대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기장의 잘못된 명령에도 모두 다 따라야 되느냐? 이거에는 좀 의문이 따르는 것이죠. 이 훈련이 진행된 항공대 자체가 이 항공대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항공대장이 있습니다. 또 항공대가 소속된 특수구조단에는 이제 특수구조단장이 있어서 이 구조단장이 운항통제관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운행, 항공기 안전운행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이 운항통제관이 없었고요. 또 그 현장에. 예, 그리고 훈련을 대신 책임져야 될 항공대장의 경우도 이런 지시와 이런 명령들을 적절하게 내리지 않은 그런 책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는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면 관여를 안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 이제 낙하 명령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뭐 다른 자리로 좀 이동을 하면서 뭐 제대로 훈련을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앞서 지적한 부분들 중에서 이제 책임자들의 지휘 부재 외에도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가령 헬기 자체로 보면요, 뭐 서울과 제주의 경우는 자체 헬기 소방 헬기에 마련된 안전 장비들이 대전 같은 경우는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고요. 또 훈련 당시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그 아래에 뭐 구명보트라던가 이런 안전 장비들이 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 그런 것들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안전을 위한 지휘도 없었고 또 장비도 없었던 상황에서 결국 터질 사고였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헬기 자체가 소방청의 헬기가 아니라 민간 용역으로 지금 저희가 쓰는 헬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예. 취재 기자의 솔감을 들어볼까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소방대원, 그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책임질지 의문입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뭐 구조를 하는 구조대원이 오히려 이 어떻게 보면 덜미가 잡힌 이런 상황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BRT 도로공사에 갈 곳을 잃은 가로수 100여 그루가 있습니다. 명품 도심 숲길로도 선정됐지만 이젠 볼 수 없는 유성대로 가로수길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푸른 잎이 싱그럽게 휘날리며 건물 3층 높이로 자란 가로수들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도심의 삭막함을 줄여줍니다. 2015년 산림청이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심 숲길로 선정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반석동까지 5km 나구송 가로수길입니다. 그런데 이 구간 가로수 183그루 가운데 60%인 108그루가 베어지거나 가지들이 대부분 잘려진 채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전시가 유성터미널에서 세종시간 BRT를 설치하면서 중앙화단을 없애고 BRT 정류장 건설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시는 BRT 정류장이 도로 중앙에 설치되기 때문에 중앙 화단에 가로수를 베어내거나 이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명품 가로수길을 살리고 BRT도 이용할 방법은 과연 없었을까? 이 구간엔 4곳의 횡단보도와 3곳의 유턴 구간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에 BRT 정류장을 설치하면 중앙 화단을 제거할 필요도 없고 횡단보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 중앙 BRT 정류장에 자연스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전시는 당초 계획대로 중앙 화단을 없애고 가로수 이식 방침을 고수 중입니다. 네, 저도 가끔 이 길을 지나가는데 지금 산림청이 선정한 명품 가로수길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명품 도심 숲길을 왜 없애려고 하는 거죠? 대전과 세종으로 있는 이 BRT 도로 연장 때문인데요. 현재까지는 반석까지 연결된 이 도로를 유성 복합터미널까지 연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 BRT 도로가 일반 버스와는 다르게 전용 도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의 1차선, 제일 안쪽 부분을 이 BRT 도로로 만들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뭐 추가적으로 벨 필요는 없을 텐데 이 BRT 도로를 사용을 하면 또 그에 따른 정류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간에 정류장이 또 있어야 되죠. 예. 이 정류장을 위해서 한 차선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을 위해서 도로 지금 가운데 있는 그 가로수들을 베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BRT 도로만 하면은 괜찮은데 예. 정류장까지 건설하려고 하니까 이 예. 가로수들을 다 베어내야 될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아까 이제 리포트에서 좀 나왔지만 나무도 좀 살리고 BRT도 뭐 안전하게 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예,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도로 중앙이 아니라 측면을 확장해가지고 이제 이때 뭐 가로수를 베지 않는 겁니다. 다만 이 경우는 이제 토지를 수용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이고요. 또 도로가에 있는 뭐 하수도라던가 전기 시설까지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제 천문학적으로 늘게 되는 것이죠. 또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이제 횡단보도와 유턴 구간을 활용해서 그 구간에다가 이제 뭐 정류장을 설치하면 네, 그 어떠느냐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있었었는데 대전시의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BRT 도로는 좋을 텐데 다른 교통의 흐름이 방해가 될 여지가 있다. 다른 교통의 흐름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가로수들을 이식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턴 구간이라든지 그건 예.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예. 그걸 없애고 이제 정류장이 됐을 경우에 교통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 그 예. 얘기군요. 근데 이제 뭐 논란이 있던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나무를 지금 없애겠다는 거를 그대로 방침을 유지를 하겠다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나무들은 그 100여 그루가 넘는 나무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계획은 뭐 베어내는 게 아니라 이식이긴 합니다. 네. 뭐 아직 부지도 정해지진 않았지만은 이 가로수들을 뭐 베어내지 않고 어디에 잘 보존을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가운데에 심어진 나구송의 경우는 이식을 했을 때 그 성공률이 낮은 수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잘 갖춰진 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고 한들 지금의 모습을 다시 못 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저게 사실 가로수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 나무 하나에 뭐 가치를 크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 위치에서 가로수가 주는 도시의 청량함이라든지 시민들에게 주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안식적인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치를 주는 건데 단지 뭐 대전시에서 이식만 우리 이식하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한다면은 사실 저는 말이 안 된다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솔까말 한번 들어볼까요? 가로수 보존을 위해 도로를 우회했던 서울시, 또 성공적인 이식으로 또 다른 가로수길을 만들었던 청주시 사례, 대전시가 본받아야 될 것은 어디 곳인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전시가 그 옛 충남도청사 있는 향나무를 한 100여 그루를 베어낸 적이 있죠. 잘못하면 또다시 이런 논란이 불거질 소지도 저는 있다고 봐요. 부디 잘 좀 판단했으면 좋겠고. 김철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7월의 첫 주 소서가 코앞입니다. 네. 여름에 떠나는 뉴스보다 맛집 어디로 떠납니까? 그 여름에는 이제 바다도 좋지만요. 네.
그래도 누금이 우거진 산, 아, 산 좋죠. 계곡, 네. 그리고 산의 음식들, 그 좋죠. 사찰 음식 또 산 나물 그렇죠. 뭐 네네. 많죠. 그래서 오늘은 공주 계룡산 자락으로 한번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계룡산이요. 뭐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명산 중에 또 명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계룡산에는 뭐 갑사, 또 신원사, 동학사,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 보면 이제 남매탑, 삼불봉, 관음봉, 네.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계룡산은 무엇보다도 그 예술을 믿는 도공들이 많았어요. 옛날부터. 도공이요? 예, 네.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사는 이제 도해촌도 있긴 한데요. 그 전국적으로 계룡산은 유난히도 가마타가 많았다. 네. 이렇게 좀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많은 이제 도공들이 살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나오는 분이 바로 네. 우리가 눈여겨 볼 분이 일본 도자계 신 공주 출신 도공 이삼평입니다. 이삼평. 예, 네. 예. 아우 저희가 뭐 뉴스에도 많이 다뤘었죠. 이삼평.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삼평은 그 임진왜란 때 네. 왜군들에서 끌려가서 일본 아리타 지역을 오늘의 도자기의 뭐 본고장으로 만들었죠. 일본에서는 어떻게 보면 도자기의 아버지네요. 그죠? 네, 그 그렇죠. 지역에서는. 그래서 도조라고 부릅니다. 도조. 네. 아, 예. 그래서 저곳은 이제 그 아리타에 있는 이삼평을 모셔놓은 도조 신사입니다. 아, 신사. 네. 예, 신사군요. 네. 그 일본을 끌려간 이삼평은 이제 그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계룡산의 흙, 그러니까 도자기를 만들기 가장 좋은 흙을 네. 찾으려 20년 동안 다녔다고 그래요. 아, 일본에서 이제 계룡산 같은 흙을 찾으러 다닌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뭐 찾지 못하다가 아리타에서 그나마 비슷한 흙을 찾아가지고 이곳을 이제 도자기 본고장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아리타 지역의 근처에 이제 구마모토가 있거든요. 네. 그것이 추남도하고 자맥 이런 데가 있었죠. 아, 그렇죠. 예, 지금도 구마모토. 아리타 자기하면 상당히 유명한 네. 자기를 인정받고 있죠. 네. 그래도 일본에도 참 이 공주 이 계룡산 근처 이런 흙과 비슷한 흙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요. 아마 못 따라올 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신문 기사는 이제 역사 기념비가 왜곡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90년대 중반 후반까지 상당히 이제 지역이 이슈가 됐던 내용인데요. 네. 공주 박정자 삼거리 지금 옮겼지만 거기에 있는 비문이 네. 일본 사람들 아리타 후손들이 이제 저기에 이제 비문을 만들었는데 마치 저 내용을 보면 이삼평이 일본을 건너갔다. 네. 마치 이제 자발적으로 건너갔다 자발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을 왜곡된 거다. 끌려갔다. 뭐 이런 그렇죠. 내용들. 당시 네. 또 임진왜란 때였거든요. 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도공들 뭐 심수관 선생이라든지 많이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 공주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지금은 공주 지역을 중심으로 정서적으로 네. 끌려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박정자 얘기가 마침 나와서 그러는데 이렇게 네. 유래가 박씨 성을 가진 분이 만든 정자에서 박정자라는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아주 재밌어서 한번 얘기 드려봤습니다. 예. 지금 사진은 이 계룡산 도해촌 근처 사진인 것 같아요. 저것이 이제 계룡산 계곡인데요. 예. 그 계룡산에는 독특하게 철화분청사기의 본고장이에요. 철화분청사기. 네, 우리나라 어디에도 뭐 이천이라든가 뭐 문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철화분청사기의 본고장인데 저희가 이제 계룡산 도해촌이죠. 네. 그 계룡산에는 현재 가마터가 한 40여 개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금도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그죠? 1927년도에 조선 총독부 시절에 네. 이 저곳이 이제 저 사진이 가마터를 이제 발굴하는 그런 사진이에요. 아, 당시에 이제 발굴 모습이네요. 아마 온전한 가마터에 이제 그 뭐 자기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네. 아마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봉리 저 요지는 네. 지금 저 사적 제 333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저기 가보면 엊그제도 제가 한번 가보니까 촬영차 가보니까 네. 지금도 그 당시에 만들었던 철화분청의 그 도편들, 네. 그러니까 도자기 이제 조각들이 이제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요. 그 철화분청 사기는 그야말로 이제 흑백의 조화, 그다음 아주 선명한 색채, 정말로 보면은 계룡산의 어떤 정기, 또 충청인의 어떤 뭐 그런 정서가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철화분청사기라는 건 한마디로 계룡산에서만 나오는
좀 독특한 그렇습니다. 흙과 그룹 빚어진 예. 자기잖아요. 그리고 그죠? 문양도 보면 모란이라든가 또 특히 물고기, 좀 이따 이제 VCR 보시면 네. 나오겠지만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네, 저 사진은 네, 설명 부탁드릴까요? 네, 저것이 바로 네. 이제 현재 온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도요지입니다. 가마터인데요. 이제 네. 둥글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것도 그나마 공주시에서 약간 두덕을 싸가지고 모습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자, 예술의 아름다움이 살아있고 자연의 맛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계룡산 도해촌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에 있는 이삼평 공원입니다. 동학사 가는 입구에 있는 곳인데요. 이삼평은 그 학계에서 공주가 아주 유력한 고향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삼평비도 여기에 세워진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삼평이 자발적으로 일본에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로 끌려갔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어서요. 아직까지 학계에서 의견은 분분한 상황입니다. 고려 시대에는 청자의 시대였죠. 그런데 조선 들어서 백자의 시대가 열립니다. 백자의 시대. 그런데 이쪽 계룡산 일대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양식의 계룡산 도자기가 탄생합니다. 이 분청사기 위에 산화철로 곱게 갈아가지고 그림을 그린 것이 바로 철암분청사기라고 해요. 그럼 이게 철화라는 얘기인가요? 철화? 철화. 그러니까 철로 쇠 그림. 그렇죠. 철로 그림을 그렸다고 해서 철화분청사기라고 해요. 그 옛날에는 그 구룡토가 귀했잖아요. 네. 근데 그 아주 맑은 구룡토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약간 철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철분이 나중에 불을 떼게 되면은 이렇게 누르스름한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철화분청 사기를 계룡산 도자기가 한 이유가 바로 맞아요. 그런 이유구나. 굉장히 독특한 그 도자기인 거죠. 근데 이 작품 보면 철화분청에는 왜 그 물고기 모양이 많아요? 물고기 하면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네, 알만하죠. 그러니까 뭐 본향의 의미도 있고. 그 물고기가 눈을 뜨고 있죠. 네. 죽어서도 눈을 뜨고 있죠. 잠잘 때 눈 뜨고 그러니까 있고. 항상 깨어 있으라는 뜻도 있어요. 철화분청이.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그리게 돼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가는 사람들, 철화분청 사기의 맥은 영원할 거라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자연의 모습은 변함이 없죠. 음식에 개들과 자연을 고스란히 담아낸 곳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건강한 맛이 물씬 느껴지는 한상입니다. 야, 참 보세요. 장군봉. 오늘 계룡산의 맑은 공기, 아름다운 경치. 그 속에서 제가 이제 오늘 먹을 음식이 바로 계룡산 닮은 음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자연의 맛이에요. 그러니까 사찰 음식 플러스 약손 요리. 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서약 의학의 대가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리고 허준의 동의보감 거기 보면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음식으로 먼저 다스리는 게 이치다 이렇게 나왔는데 오늘 제가 먹을 요리가 천궁 문어탕, 천궁 그리고 이 단호박 불고기인데요. 그런데 사찰 요리고 사찰 음식이고 뭐 약선 요리인데 왜 문어인가? 궁금하지 않아요? 사장님, 네, 사장님 저기 잠깐만요. 네네.
저도 이 집에 올 때 사찰 음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또 약선류라고 그래가지고 오진채를 사용하지 않은 이런 그 채소 중심의 음식인 줄 알았는데 딱 와보니까 이 대표 메뉴가 천궁문어탕 그리고 뭐 단호박 불고기라고 단호박 하는데 불고기, 네. 천궁이 왜 그 불교용어로 뭐 하늘의 궁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약재 이름이 약재 천궁이고요. 이름이에요? 천궁하고 당귀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문어는 네. 단백질하고 철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보혈 식품이거든요. 그런데 왜 사찰 음식 약선 요리인데 이거 뭐 저희는 문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찰 음식하고 예. 약선 요리하고 접목을 해서 여기도 오신채는 쓰지 않아요. 여기에도? 네, 그냥 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료 맛을 살리는 게 주 목적이니까 네. 여기도 그냥 그대로. 간은 어떻게 잡았어요 그러면? 간은 소금 간이에요. 소금으로? 네, 네, 소금하고 간장. 그동안 먹어봤던 사찰 음식이라든가 약선류가 대부분 슴슴한데 이건 역시 해물이라 일단 맛 자체 국물이 갖고 있는 맛 자체는 해물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무의 시원한 맛도 있고요. 또 아기 배추의 단맛도 있고. 자, 그럼 문어부터 한 입에. 우리가 문어 먹을 때 대왕 문어라고 그래가지고 막 한 20kg짜리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먹어보면 어떤 것은 이제 뭐 조리 과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맛이 없기도 한데 이거는 진짜 문어의 알찬 맛이 한 덩어리에 한 입거리에 쫙 깔려 있네요. 아주 담겨져 있네요. 약선 요리 오신채를 쓰지 않아도 이런 맛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문어가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닌데 깨끗하게 맛있네요. 밥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근데 그릇이 예뻐요, 뭐. 응? 이거 들고 다니면 무겁지 않아요, 이거? 응? 무거워요. 덩치도 크지 않으신데. 그것도 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얘는 국물도 연잎처럼 이쁘게 펴서 이렇게 또. 진짜 연잎에 밥 있네. 아이고, 모양이 예쁘네요. 여기 단호박에도 이것도 요 보니까. 속에 다 불고기가 숨어 있고요. 여기도 오신채는 안 썼는데 다 본인들한테서 나온 거고 요 국물은 다 약재 달인 국물이에요. 네, 역시 또 드셔보시고.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어볼게요. 네. 모양도 예쁘네요. 예. 네. 자, 연잎밥은 제가 지난 방송에 한번 먹어봤는데 또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한번 이 집 단호박 불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단호박 불고기. 달아요. 단호박이니까 참 달지. 야, 이거 단호박 불고기에 몸에 자극을 주는 그런 식재료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먹어도 마음 편하잖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좀 격한 성질을 일으키는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으면서도 맛있게 먹으니까 진짜 몸도 마음도 깨끗해지는 그런 기분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이 집에 와서 먹을 수 있는 게 보세요. 이게 들깨송이잖아요. 들깨송이. 이게 얼마나 아삭하다고. 맛있고 고소하고. 이게 들깨 튀김이 아니라 다른 데 중에 짱아찌네. 고소해. 근데 사실 저는 여기 와봤거든요, 한번.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 거의 틀려요. 진짜. 요거 이게 뭘로 만들었는지 한번 먹어볼래요? 자, 한번 드셔보세요. 하나만. 2개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드셔보세요. 이게 뭘까? 드셔보세요. 뜨거운가요? 네. 아니, 안 뜨거워요. 네. 네? 맞출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뭐해?
무채 썬 거 아니야? 아, 무채 맞았네. 맞아요? 쉽지 않은데. 아유, 그걸 맞춰요? 그럼 이래 되겠네. 내 바쁠 때 대신 출연하세요. 알았죠? 예? 계룡산 철화분청사기의 맥을 이어가고 음식의 계절의 향기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곳은 맛과 멋이 있는 계룡산 도해촌입니다. 네, 건강을 그대로 드시고 오셨네요. 네. 원래 약선 요리라든지 또 이 사찰 음식은 섭성의 중요성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음식들이잖아요. 네. 근데 천국 문어탕 그리고 또 단호박 불고기 건강을 뭐 그대로 드셨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정말로 이제 편해지는 네. 그런 음식이었고요. 그리고 조금 과분하게 먹어도 예. 과분하지 않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있다 보니까 저도 가서 꼭 한번 먹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철화 분청사기는 뭐 우리 지역의 자랑이지요. 이게 대대손손 그 계승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공주시에서도 이제 철화분청사기의 브랜드를 더 높이기 위해서 네. 이제 동학사 입구에 이제 거대한 도해촌 그리고 또 판매, 유통, 체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기진 기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더 흥미로운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순서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이슈를 정리하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오래된 사진 속 이 해변 혹시 어딘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40여 년 전 최고의 휴양지로 꼽혔던 동백정 해수욕장입니다. 1978년 서천화력발전소가 건설되면서 해수욕장도 함께 매립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데요. 발전소가 폐쇄되면서 40여 년 만에 원래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서천군과 한국중부발전은 동백정 해수욕장을 복원키로 뜻을 모으고 지난달 28일 그 첫 삽을 떴는데요. 특히 정부의 탄소 중립과 생태 보건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누리꾼들도 환영의 메시지 가득하네요. 어릴 적 부모님 손잡고 찾았던 추억의 해수욕장,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볼 수 있겠네요. 40년 만에 부활, 강산이 4번 바뀌면 발전소는 해수욕장으로 바뀌는군요.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네요. 해수욕장을 복원하면서 대규모의 리조트와 생태공원 등도 선보일 계획인데요. 동백정 해수욕장이 충남 서남부의 새로운 관광지로 사랑받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자, 놀이터는 보통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청남도가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를 위해서 전국 최초로 어르신 놀이터를 공주시에 개장했습니다. 놀이터는 노인 안전에 초점을 맞춰서 유연성과 균형 감각 중심의 놀이기구들이 배치됐고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춘 족욕시설, 공연장, 무료 급식 시설까지 완비된 복합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누리꾼들도 환영과 응원의 목소리 가득하네요. 어르신들의 복합 문화공간, 이제 온 동네 인싸 어르신들은 여기 가 계시겠네요. 나 어렸을 때는 이런 거 없었어 하면서 즐거워할 어르신들 생각에 웃음이 납니다.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르신들이 놀이터에서 서로 어울려서 친목을 도모하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응원하면서 오늘의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형형색색의 우비를 입고 물줄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너무 시원한 장면이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이 아니라요. 불과 지난주까지 진행된 행사 모습입니다. 경기도 용인시 한 테마파크의 물놀이 축제 현장인데요. 30분간 사방에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맞으며 공연을 관람하고 이후에는 이렇게 물총 싸움까지 진행됐습니다. 수백 명이 뒤엉켜서 물총을 쏘느라 일부 참여자들은 젖은 마스크를 벗기도 했다는데요. 행사장 측은 거리 두기를 위해 바닥에 1m 간격의 노란 선을 그려놨지만 쏟아지는 물줄기에 수백 명이 뒤엉키면서 거리 두기는 사실상 실종된 모습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의 위험성 지적에 행사는 잠정 중단됐지만 누리꾼들의 따가운 지적은 물총처럼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저날 여러분이 맞은 게 물총이 아니라 진짜 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여름날의 추억이라고 생각하시죠? 고생하는 의료진에겐 악몽입니다. 악몽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네요.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방역망이 느슨해지고 있는데요. 각종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금만 더 방역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과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 주소와 또 디지털 뉴딜이 여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에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취임하셨는데 첫 여성 장관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그러한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정책을 책임지는 그러한 수장으로 임명이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장관, 최초의 여성 장관이라는 타이틀은 그 무게감을 더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국민들께서 제게 부여하신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자 주도의 그런 과학기술 강국 또한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강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한 지가 한 1주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이 이제 디지털 뉴딜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디지털 뉴딜이 이제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세 가지 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산업적인 변화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면 이제 소프트웨어나 SI를 담당하던 그런 ICT 기업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산업 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었던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BICT 기업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라는 새로운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러한 사업에 있어서 6만 명 이상의 규모의 그 인력이 참여해서 고용 시장 어려움 완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포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할이 있었는데요. 43만 명의 국민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사회를 적극 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딜 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셨는데 디지털 뉴딜의 핵심 사업이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이제 학습용 데이터를 최근에 이제 개방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하네요. 네, 지난달에 8대 분야의 170종의 데이터 4억 8천만 건을 개방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인공지능 산업에서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오던 것이 데이터 부족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 개방으로 국내 인공지능 산업계가 여러 가지 새로운 서비스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그 한국어 음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스피커를 개발하고 또한 국내 도로주행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구축된 데이터는 기획부터 구축 품질 관리까지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또한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구축 부분에 있어서 674개 기업 4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서 직접 데이터 구축을 담당하였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다 함께 이제 구축을 하면은 그만 효용이 좀 크겠어요. 네, 맞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한미 정상회담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특히 우주 개발, 우주 분야에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협의가 된 건가요? 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단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잘 아시다시피 아르테미스 약정에 제가 대표로 서명을 했습니다. 예. 제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테미스 약정은 그 심우주 탐사나 달 탐사 등에 있어서 각 국이 지켜야 될 원칙과 그런 행동 규범 등을 정해놓은 그러한 규약입니다. 네. 이번 약정 참여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글로벌 우주 탐사 프로그램에 그 어떤 외국과의 글로벌 협력 기회를 가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 관련 한국형? 네, 위성 네. KPS라고 부르는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GPS는 네. 미국이 개발한 위성 항법 시스템으로서 범지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그 성과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독자적인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네. 항법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GPS와 상호 같이 공존하고 상호 네. 호환을 갖는 그러한 KPS를 개발하게 되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그런 위성 항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정밀하고 정확한 위성 항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도시에서의 항공 모빌리티라든가 그렇죠.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예, 예, 있는데요. 예. 또한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었습니다. 미사일 지침 종료로 그 민간 기업이 이제 그 발사체 그런 영역에 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민간 싶고요. 기업들한테도 이제 미사일 연구, 이런 그렇습니다. 발사체 연구하는데 네. 좀 규제가 풀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를 활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발사장을 우리 나로 우주센터에다가 구축하게 되면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와서 기술 개발 및 자신들의 발사체를 한번 시험해보는 그러한 일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좀 그동안에 규제받았던 부분들 아니면은 우리가 좀 과감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가서 푸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르테미스라고 그러면 흔히 저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사냥의 여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달의 여신이기도 합니다. 예, 그죠. 예. 달 탐사 프로젝트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거기 한국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된 거네요. 이제 협정이 네. 이제 하셨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올 10월에 한국형 발사체 그 누리호 발사가 이제 네.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서는 뭐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는 누리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뭐 이럴 정도로 굉장히 기대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 비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의 구축이라든가 그다음에 초고용 위성 개발 등 그 대규모 공공 수요에 기반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이러한 투자를 계기로 해서 민간에서 우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 글로벌로 진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우주 탐사라든가 또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국가적 위상도 높이고 국민적 자긍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10월이면 더욱더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장관님 하시기 전에는 이제 연구자이셨잖아요. 네, 대학에서도 맞습니다. 이제 네. 계셨고 그래서 기초 연구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지원책도 많이 생각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초 연구 앞으로 어떻게 좀 지원이 됩니까? 네, 연구 개발의 단계를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장은 그 어떤 상용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과학 기술의 기반이 되는 연구를 기초 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 10년 후 혹은 10년 이내에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게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주로 하는 이제 곧 상용화가 되어서 제품이나 이런 서비스가 나올 수 있는 연구를 이제 상용화 연구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 기초 연구 부분에
연구자 주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강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예로 2017년에 기초연구비가 1조 2,60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로 2조 3,500억. 아니 1조 6천억 1조 2천억에서 2,600억에서 2조 3천억 네, 1조 이상이 더 늘어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년 목표는 2조 5,200억으로서 그 17년 대비 2배의 기초연구비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공계 대학 전임 교수의 기초연구 수혜율을 한번 살펴보면 2016년 21.9%에서 2020년 36%로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만 39세 이하 전임교원의 기초연구 수혜율을 살펴보면 더 아주 크게 변했습니다. 2016년 35.5%에서 2020년 80.3%로 네. 예,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우수한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초연구 출신이라서 너무 기초연구에다가 쏘시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뭐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취임사 때 네. 젊은 연구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육성하고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성장을 꾸준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기초연구 강화는 이제 국정과제로 된 내용이고요. 네. 이제 젊은 연구자들을 위해서는 이 연구자의 생애 주기를 고려해서 전주기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구 진입 기회를 제공하는 생애 첫 연구, 네. 그리고 이제 박사후 연구원의 도전적 연구를 지원하는 세종과학 펠로우십. 그리고 신진 교수님들을 위한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그리고 초기에 실험실 연구실을 구축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최초 혁신 실험실 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아까 말씀드린 네. 세종과학 펠로우십의 경우는 세종과학 펠로우십. 그런 경우는 젊은 연구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거를 고려해서 안정적인 인건비 보장, 또한 연구실 이동 등에 있어서도 연구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원책을 갖고 있어서 보다 연구에 몰입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산업혁신형 R&D를 지원하는 키우리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을 통해서 박사후 연구원들이 이제 산업체와 연결돼서 연구를 수행하고 또한 산업체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 단절을 경험하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의 혁신이 이제 스타트업에서 이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연구 개발의 혁신은 이 젊은 연구자들에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더 기대감이 크고요. 저희가 이제 대전은 이제 대덕특구가 있고 네. 사실 과학 도시로 굉장히 이제 밀접한 영향이 있다 보니까 장관님도 또 대덕특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어떻습니까? 출연연 육성 방향 좀 생각해 본 부분들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출연연은 산업화 초기 단계, 특히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때 이제 출연연과 산업체 그리고 정부가 협력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대표적인 거로 뭐 TDX 교환기라든가 그다음에 D램이라든가 CDMA 기술이라든가 모두 다 이러한 그 출연연과 정부와 그다음에 산업체가 협력해 얻은 성과라고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출연연이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의 그 기초가 되는 공공 원천 기술을 연구할 네.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율과 책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이라면은 연구자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연구를 자발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한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거고요. 또한 출연연의 그 출연금에 있어서나 이런 부분에 좀 대과제 중심의 네. 그 심의 체계를 도입을 해서요.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라도 이제 그 어떤 출연연이 그 장기적 목표를 갖고 그렇죠. 꾸준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연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너무 성과주의에 예. 집착하다 보면은 네. 정말 필요한 연구인데도 네.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이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 이미 잘 알고 계시니까 잘 지원될 거라 생각하고요. 이제 앞으로 임기 동안에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 분야의 정책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디지털 뉴딜의 성과가 이제 국민들에게 체감될 수 있는 성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데이터 댐 등 그 디지털 뉴딜의 어떤 사업들이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굉장히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가 인공지능 인력, 반도체 인력 등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고급 인력 양성에 보다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등에 있어서 과기정통부의 역할은 그 전 임상까지, 임상 전까지의 연구 개발을 담당하고 또한 후보 물질들을 네. 개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한 우주, 양자 기술, 그다음에 감염병 기술, 탄소 중립이라든가 6G라든가 이러한 새로운 산업을 이끌 기술에 대해서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정보통신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모쪼록 디지털 뉴딜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아서 청년층과 젊은 과학자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장관님도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